자, 출발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금융기술의 발달은 금융거래의 속도와 편의성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예상치 못한 문제도 야기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차고송금입니다. 차고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경우를 말하며 입력 오류, 수취인 차고 선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자, 차고송금에 대한 지문입니다. 차고송금. 차고송금에 대한 간략한 의미도 알려주고 있네요. 누가 송금인이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다가 돈을 보내는 경우. 그렇죠. 자, 근데 차고송금이 발생했을 때 송금인은 즉시 해당 은행에 이를 신고하고 반환을 요청하며 은행은 중개자로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송금 실수임을 알리고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합니다. 자, 지금 읽었던 이 문장의 내용은요. 실제 차고송금이 발생했을 때의 이제 그 이후의 절차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누가 송금인이 잘못 돈을 보냈던 송금인이 일단은 자기가 직접 은행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은행은 당사자는 아니에요. 은행은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입니다. 그래서 중개자로서 누구한테 이제 수취인한테 연락을 해서 송금이 실수로 지금 벌어졌다. 이제 돈을 다시 보내시라 하는 거죠. 근데 명령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합니다. 자, 자발적인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도하는 거예요. 이때 수취인이 동의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면 간단하게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자, 반환의 거부 사태 또는 연락 두절 사태.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송금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은행이 나서는 게 아니에요.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야? 송금인이야. 그래서 송금인이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차고송금인, 즉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직접 회수를 시도하지만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그 다음에 절차적인 복잡성으로 인해서, 그쵸? 이때 들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내가 잘못 보낸 비용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어. 그 복잡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소액일 때는요. 회수에 드는 행정적인 노력과 비용이 실익을 초과하기도 하며 수취인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송금인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 보낸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법적 대응을 하는데 막 5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면은 실익이 없는 거죠. 실익을 초과해버리는 거지. 뭐가? 비용이. 이에 따라서 차고송금인은 단순 실수가 부당한 손실로 이어지는 현실의 불합리함을 느끼면서 제도적인 보완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법적으로 볼 때 차고송금인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그 해당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이때 그 이익이 뭐야? 부당한 이익. 부당한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는 송금인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수취인이 고의적으로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송금인의 부담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다른 루트가 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요. 수취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주면 제일 좋아요. 자, 여기까지 내용 같이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차고송금은요, 송금인의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자, 차고송금 시의 절차는요, 해당 은행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면서 반환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 송금자가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반환하면 제일 좋고요. 자발적인 반환을 은행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반환을 거부해요. 연락이 두절됐어. 이럴 때는요, 은행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송금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어떤 시간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자,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자, 무슨 뜻이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부당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게 이제 민법 제741조의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갈게요. 자, 역시나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주면 제일 좋을 텐데, 자, 일부 수취인은요, 본인의 계좌에 갑작스럽게 입금된 그 금액을 처음에는 자신의 정당한 수입으로 몰랐어. 오해한 거야. 나쁜 마음이 없어요. 오해했어. 또 일부 수취인은 송금인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금만으로는 차고 송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쵸? 역시나 인지하지 못했어. 다 모르는 경우에요. 인지하지 못했을 때. 그런데 반환 요청을 받거나 이미 문제가 생긴 어떤 과정이란 걸 알게 될 수밖에 없는 반환 요청을 받았거나 또는 은행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수취인은 타인의 돈을 잠깐 맡고 있는 보관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아, 그렇군요. 지금 이 돈이 제 돈이 아니네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이 사람은요, 해당 그 금액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관자죠. 형사상으로 수취인이 송금 실수임을 인지하고도라는 얘기는 알고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임의로 사용했을 때는요. 아니, 남의 돈을 함부로 이렇게 자기 것인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 또 막 쓰면 안 되겠죠. 이때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남의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 성립하죠.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횡령죄가 성립할 때에는 수취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쵸? 범법 행위를 했으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핵심적인 쟁점은요, 수취인의 행동이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법에서 얘기하는 선의와 악의는요,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 악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해당 상황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으면 악이야. 몰랐으면 선이죠. 자, 그래서요, 먼저 선이요, 차고 송금임을 몰랐을 때. 이때는 민사적인 반환 의무만 존재하면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몰랐으니까. 반면에 악의는요, 송금 실수임을 알았는데 반환을 거부한다고요? 알았는데 돈을 소비해서 써버렸다고요? 야, 이거는 진짜 잘못하는 거죠. 이때는 형사 책임이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사례 제시합니다. 2021년에 차고 송금 사건이 있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로 920만 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수취인은 이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지한 뒤에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로 소비했으면 임의적인 사용, 횡령죄죠. 법원은 이에 대해서 수취인의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소비한 점에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차고 송금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사례 여기까지 한번 봤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수취인의 인지 여부와 그 절차. 자, 내가 몰랐어. 인지하지 못했어. 몰랐으니까 선이야. 그러면은 민사적인 반환 의무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악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수취인은 그 재산을, 그 자금을 보관하는 보관자 역할로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반환을 거부해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써버렸어. 그러면은 남의 재산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써버렸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자, 그쵸? 자, 이제 그 다음 내려갑시다. 은행은,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은행은 도대체 어떤 역할, 또 어떤 주체이냐? 송금 행위의 그냥 통로일 뿐이죠. 실질적으로 차고 송금을 발생시킨 주체는 아닙니다. 차고 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법적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열심히 이 일에
관여해야죠. 수취인에게 연락하고요.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요.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고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서도 중요한 협력 주체로 참여합니다. 계속해서 일에 관여해야지 협력 주체로서는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했을 때 은행은요, 연락처나 주소와 같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그쵸?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줄 수 있을까요? 송금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넘겨줄 수 없어요. 반환을 강제할 만한 권한도 없습니다. 자, 이 돈 네 거 아니잖아. 넘겨줘.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은행이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은행한테는 그런 명령 권한이 없어요. 법원이나 갖고 있죠.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한계는 송금인에게 은행이 꽤나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것일 뿐이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그쵸? 은행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잖아. 근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해? 송금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입니다. 추가적인 제도가 있어. 자, 그래서요,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합니다. 자,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차고 송금했던 실제 송금인이 신청해야 돼. 이게 은행이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송금인이 신청해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 계정에서 차고 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그쵸? 이제 실제적으로 송금인을 대신해서 일 처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제도의 법적 권위에 따라서 대신 일을 진행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돈을 받았는데 나한테 지금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잘못된 수취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저 수취인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수취인에 대한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송금인이 저라고 가정했을 때 저라는 송금인은요, 잘못 저 돈을 보관하고 있는 저 수취인에 대해서 그 돈 나한테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나는 갖고 있어. 근데 이제 내가 혼자서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으니 이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예금보험공사가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따라서 진행을 해줄 수 있대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일 처리를 하는데 역시나 일단은 처음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스스로 그냥 돈을 돌려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제일 좋습니다라고 안내는 해. 근데 일단 안내는 했는데 역시나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응했을 때는 이제 법원을 끼고 일을 진행시킵니다. 역시나 예금보험공사도 명령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명령권은 누가 갖고 있어? 사법기관이. 법원이 명령권을 갖고 있는데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지급 명령을 낼 수 있게끔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계좌에서 돈을 빼요. 회수합니다. 근데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혹시 그 비용이 있다 치면요, 그 회수 비용을 차감 공제하고, 회수 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남겨진 남은 잔액을 이제 그 해당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쵸? 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 처리를 이제 진행하는 신청 요건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차고 송금 금액이 아무 금액이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5만 원 이상, 그 다음에 1억 이하. 5만 원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억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10년 지났는데 10년 전의 사건 가지고 돈 찾아주세요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을 때, 그쵸? 이 제도는 송금인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제도 시행 이후에 실제 회수율도 일정 수준 향상됐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까지 읽고 정리해 볼게요. 차고 송금 문제는 기술의 편리함과 인간의 실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송금인은 억울한 손실을 입고 수취인은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은행은 중재자로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은행은 당사자가 아니야. 중재자야.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요.
여하튼 이들 세 당사자의 입장은 모두 다 일리가 있으며 따라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차고송금은 단순한 금융실수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 의무, 그 다음에 제도의 한계, 사회적인 정의가 교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차고송금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는요. 할 수만 있다면 뭔가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요. 신중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공 차원에서는요. 제도적인 완성이 모두 다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쵸? 제도에 빈틈이 생긴 거를 보완한 게 바로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였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합시다. 요 얘기. 자, 아까 어디까지 했었죠? 자, 횡령죄, 형사처벌까지 했었나요? 예. 은행은요, 송금 행위의 당사자라기보다는요, 통로입니다.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단, 협력 주체로서 참여합니다. 만약에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했을 때는요,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환을 강제할 만한 권한도 명령권도 없습니다. 은행한테는. 그러면 이것이 한계일 텐데 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가 만들어졌느냐?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누가 운영하느냐?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즉 어떤 절차로 진행하냐면요. 수취인에 대한 그쵸? 수취인에 대한 수취인의 말고요. 수취인에 대한 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수취인에 대한 그쵸.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이제 이 일에 뛰어들어서 이제 돈을 받아내는 일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죠. 일단은 수취인에게 스스로 자진 반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근데 이에 불응했을 때는요. 이제 법적 조치가 강하게 들어가죠. 근데 예금보험공사가 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요. 명령은 누가 내려요? 법원이 내립니다.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돈을 회수합니다. 근데 회수하는데 혹시 비용이 들었어. 회수 비용이 들었으면 그 회수 비용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잔액을 송금인에게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처리는 끝나죠. 자, 근데 이와 같은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청 요건이 있느냐? 세 가지요. 5만 원 이상 1억 이하여, 그 다음에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발적인 반환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것들을 이제 신청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려가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고르는 건데요. 선지 1번, 글의 화제에 해당하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용어의 개념, 자, 우리 차고송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1문단에서 얘기했었습니다.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글의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예, 민법 제741조. 그러면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특정한 판례를 사례로 제시해서 글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판례 얘기 2021년에 판례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4번이요. 보시죠. 자, 글의 화제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개인적인 차원과 공공의 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제시하고 있다. 자, 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마지막 문장. 자, 따라서 차고송금의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의 신중함과 그 다음에 공공의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완성이 모두 다 요구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문장이 지금 선지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자, 4번 선지도 맞겠어요. 5번 선지 보시죠. 글의 화제에 대해서 여러 주체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다? 예, 요거는 아니죠. 글의 화제에 대해서 차고송금에 대해서 여러 주체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제시, 예,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내려갑시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자, 선지 1번부터 봅시다. 은행은 차고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자, 적극적이지 않아요. 소극적으로 비춰진다고 했잖아요.
수취인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없어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선제 차고 송금이 발생한 이후에 일정 시간 이내에 신고하면요. 특별한 절차 없이? 아니요. 절차 있어요. 보시죠. 네. 절차에 따르면 절차는 요거죠. 해당 은행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송금인이 반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나서서 중재를 하면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반환하기를 유도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절차가 왜 없어? 2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선제 3번이요. 차고송금이 발생했을 때 차고송금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고송금 금액이 최소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 최소 5만원 이상 1억 이하 이 조건이 있기는 있었어. 근데 그게 민사소송의 조건이었나요? 민사소송의 조건이 아니었죠. 뭐의 조건이었어?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신청 요건이었죠. 민사소송이랑 별개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자, 차고송금인이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그쵸?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자, 송금인이 매입하는 게 아니고, 송금인이 수취인에 대하여서, 자, 써볼게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을 누가 매입해요?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합니다. 이렇게 말을 써야지 맞죠. 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차고송금했던 그 송금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으로 돌려줄 것을 안내하고 일단은 자진 반환을 안내해요. 근데 여기에 불응했을 때는 법원에 차고송금에 대한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5번은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5번. 자, 3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역시나 틀린 선지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윗글에 제시된 수취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선지를 한번 보시죠. 수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민법 제741조에 의해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자, 누군가의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거,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지문에 나왔는데 이거 무슨 죄야? 횡령죄. 자, 민법 제741조가 횡령죄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민법 제741조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741조 얘기였죠. 여기에는 횡령죄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네. 정답은 벌써 찾았어요.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2, 3, 4, 5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보기 2번. 수취인이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입금 즉시 반환했다면 반환 이후에는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쵸? 즉시 반환하면 문제될 게 없죠. 선제 3번은 수취인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송금 실수임을 은행을 통해서 고지받았다면, 자, 은행을 통해서 고지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인지한 거죠. 인지한 거니까 이건 이때부터는 악의로 넘어가죠. 수취인은 차고 송금된 돈을 맡고 있는 보관자, 그렇죠? 보관자라고 얘기해요. 이때는요. 3번도 맞는 선지. 그 다음에 4번 선지. 수취인이 자신의 계좌에 갑작스럽게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정당한 수입으로 오해라고 했으니까 모르는 거야. 인지했어 안 했어? 인지하지 않았어. 인출했다면은 수취인의 행동을 악의로 판단하기 어렵다. 왜? 오해는 인지하지 못한 거니까 이거는 악의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선의. 악의라고 판단할 수 없다. 예, 역시나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수취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차고 송금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인지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인지했으면 돈을 돌려줘야지. 인지했으면 악의로 넘어간 거예요.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그쵸? 임의로 사용하면요, 횡령죄가 성립하죠. 형사처벌 받겠네. 그쵸? 맞는 설명이죠. 틀린 설명은 아까 찾았던 거 그대로 선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 찾으셨고요. 자, 문제 4번 내려갑시다. 자, 문제 4번. 자, 역시나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보시죠. A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을 해서 지인에게 500만 원을 보내려고 하다가, 자, 금액이 500만 원이네요. 우리 그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따르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5만 원 이상이라고 했어. 그러면 5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 그 다음에 1억보다 이하죠.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차고 송금 지원 제도에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해당할 만한 금액인 것 같아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이 됐습니다. A는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송금 실수를 했음을 알리고 해당 계좌번호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요? 자, 이렇게 개인정보 요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안 됩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요, A의 요구를 거절하고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알려주죠. 그쵸? 고객님,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것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은행 측은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은행은요, 중재자 역할이죠. 수취인 B에게 전화를 해서 차고송금 사실을 알리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수취인은 인지 상태로 넘어가죠. 이제 모를 리 없어. 알게 된 거야. 인지 상태 넘어갔으니까 어디로 넘어가냐? 선의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악이에요. 자, 반환 의사를 물었는데 수취인 B는 이에 대해서 반환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세상에, 자기 돈도 아닌데 돌려줄 의사가 없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인출해서 써버렸습니다. 이거 뭐예요? 임의 사용, 횡령죄죠. 횡령죄 성립. 자, 여기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죠. 자, 틀린 거 찾으시면 되는데요. 선지 1번 보시죠. A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취인 B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자,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 은행 측이 A에게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면요,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가 되겠죠. 함부로 알려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선지 3번, 은행 측이 수취인 B에게 전화를 해서 차고송금 사실을 알린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한 일이다? 그렇죠. 중재자 역할을 참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A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 1년 넘으면 안 돼요. 1년 이내 기간을 지켰네요.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신청을 했다면 회수 비용이 없이, 자, 회수하는데 비용이 들면요, 비용 차감해야죠. 비용이 없이 회수 비용 공제해야 돼요. 여기가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회수 비용 없이가 아니라 회수 비용이 들면 당연히 이 비용을 공제 차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제 수취인 B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차고 송금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으므로 형사처벌 받겠죠. 이때 형사처벌은 뭐예요? 횡령죄. 그쵸?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어휘 문제는 문맥상 기억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기억. 어딨지? 여기 있네요. 회수에 드는. 회수에 드는. 그쵸. 이 돈을 회수하는데 드는, 회수할 때 비용과 시력, 노력이 드는, 이런 것들, 이런 맥락이요. 5번 문제. 회수에 드는. 그쵸. 써놓고 시작합시다. 드는이 지금 현재 기억이에요. 회수를 하는데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쓰인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런 용례로 쓰인 거 지금 1, 2, 3, 4, 5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보실까요? 선제 1번. 그는 학급에서 춤을 잘 추는 축에 든다? 아닌 것 같죠? 보기 2번. 잔치 음식을 만드는 데에는 품이 많이 든다? 음식을 만드는데 시간 노력이 쓰인다? 예, 정답 벌써 나온 것 같아요. 2번. 요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자, 3, 4, 5 그래도 읽어나 봅시다. 3번. 2번. 가을은 내장산의 단풍을 제대로 들었다? 예, 아니죠. 4번. 그는 보람찬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독서 동아리에 들었다? 예, 아니고요. 5번. 기상청은 올해 우리나라에 큰 가뭄이 들 것을 예보했다. 예, 역시나 시간 노력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품이 많이 든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